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은 관계평가 좌표고요.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관 상담 카페에 제 논문들이 실려 있는 이제 올려져 있는데 그 중에 이 관계평가 좌표라는 논문을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스토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스토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스토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자, 목회 상담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상담자에게도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 내담자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가리켜서 관계평가 좌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좌표하면 XY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평면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좌표를 처음 이제 창안한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죠, 데카르트.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천정을 봤는데 그 천정에 파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가 고민을 한 거죠. 저 파리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규정할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좌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XY 좌표, 이렇게 평면 좌표가 있고 또 XYZ에서 입체로 또 그 좌표를 어떤 그 사물의 위치를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평가 좌표는 이제 극좌표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여기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관계평가 좌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 시간의 구조화라는 개념입니다. 네, 시간의 구조화는 그 이제 교류 분석의 이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적 사고는 아론 백의 자동적 사고, 조금 전에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서 공부했던 그 사람의 영향, 인지치료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과 합리성은 머레이 보웬이라는 가족치료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론에서 가져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시간의 구조화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그 자기 생활 시간을 구조화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요. 또 그런 구조화의 욕구가 있는데 그 구조화의 욕구를 충족해야 만족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의 구조화를 사람이 생활 시간을 구조화하는 방식이 6가지가 있다고 교류 분석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폐쇄, 의식, 활동, 잡담, 게임, 친밀 이렇게 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으로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갈수록 안전하고요.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활 시간을 구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트로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로크는 인정 자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자극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충족되어야만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자극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쇄는 뭐냐면 아무런 스트로크를 주고받지 않는 거예요. 관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 폐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폐쇄가 있습니다. 어, 심리적 폐쇄라는 것은 같이 사람들과 있지만 그러나 심리적으로 이렇게 폐쇄된 상태, 네, 같이 있지만 같이 없는 것처럼 있는 상태.
그다음에 신체적 또는 이제 공간적 폐쇄라고 불리는 것은 아예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교류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폐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스트로크는 가장 적은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의식이 있습니다. 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인사 정도 하고 지내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만나면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또 명절에 한번 방문하고, 뭐 장례식에 참석하고 결혼식에 참석하고, 이런 것들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정해놓은 그 틀을 지켜주는 거.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노력, 1년에 한두 번의 또는 이제 평생에 몇 번의 그 노력이나 참여를 통해서 긍정적 스트로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이 활동입니다. 활동은 일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스트로크를 얻는 방식인데, 일을 할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일 자체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자, 폐쇄, 의식, 활동은 관계가 전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사적으로 뭐 대화를 하고 관계를 하고 뭐 이런 게 없는 상태를 우리가 폐쇄, 의식, 활동까지라고 보고요. 활동 중심적인 사람들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관계를 잘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성공하면 괜찮지만 실패하면 나중에 일의 결과도 없고 관계도 없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잡담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잡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잡담을 하면서 친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잡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나이와 내 나이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내 사회적 지위도 알게 되고, 그래서 관계를 설정하는 기능이 잡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사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잡담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이 사람 안 되겠네 하면 이제 안 사귀는 거고요. 이 사람 괜찮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잡담을 하다 보면 어, 대화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가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이 일어나고 표출되는 상태를 게임이라고 합니다. 심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게임하는 단계가 되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고 싸우는 상태가 되면 이제부터는 사적인 관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 단계와 그 다음에 친밀의 단계가 굉장히 사적이고 가까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친밀이 왜 위험하냐면 보통 때는 아주 좋은 사이지만 이 두 사람이 사이가 나빠지거나 헤어졌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가장 친하지만 가장 좋았지만 가장 위험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에 대한 두려움이 게임을 하게 만들고요. 또 이런 게임에 대한 두려움이 서로 대화를 차단하게 되고 일만 하게 되고 그냥 지켜야 될 것만 지키게 되고 나중에는 관계를 안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일단은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자동적 사고가 되겠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모델하고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 같은 틀 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황이 있고요. 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감정, 행동,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근데 이것은 바로 자동적 사고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동적 사고 밑에는 뭐가 있어요? 네, 중재적 신념 또는 이제 중간 신념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스키마라는 핵심 신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신념은 바로 이전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이제 그 자동적 사고에 수반된 인지적 왜곡이 있는데 그것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임의적 추론, 지지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결론에 도달하는 것, 선택적 추상화, 전체적 맥락이 아닌 일부분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과잉 일반화, 부분을 일반화하거나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 과장과 축소, 어떤 상황을 실제보다 더 크거나 더 작게 인식하는 것, 개인화,
외부 사건을 근거가 없음에도 자신과 연결짓는 것, 흑백 논리와 이분법적 사고, 어떤 사건을 한 극단으로 간주하는 것. 자, 이번에는 또 우리가 저 앞에서 설명을 잘 하지 않았던 개별성과 연합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별성과 연합성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이제 분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관계를 할 때 중요한 게 개별성과 연합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혼자서도 있을 수 있고 같이도 있을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개별성 그러면 이제 자기 지시를 따르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연합성 그러면 타인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별성은 타인으로부터 개인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고요. 연합성은 개인을 타인과 융합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극단에 이제 위치한 분리에 위치할 수도 있고 융합에 위치할 수도 있는데 이 개별성과 연합성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보헨의 경우 거기에다가 분화라는 개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관계에서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네, 먼저 분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융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상태는 분화라 이겁니다. 자, 분리해서 분화를 거쳐서 융합으로 간다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자, 분리된 상태에서 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연합하게 되는데, 그러면 건강한 분화 단계까지 갔다가 이제 또 안 좋은 융합으로 갈 수도 있고, 융합이 되면 또 다시 분리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어, 분화되는 게 중요하고 분화가 되지 않으면 분리되거나 융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평가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종이에 평가를 위한 좌표를 먼저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는데요. A, B, C, D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단은 그리시면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10점 척도로 표현을 하는데 A, B, C, D 사방 끝이 0이고 중심이 10인 네, 사방, 사방 끝이 10이고 0이고 가운데가 10인 그런 좌표를 그리시면 돼요. 보통 이제 가운데가 0이고 사방 끝이 10이 되는데 관계평가 좌표는 편리성을 위해서 효과성을 위해서 반대로 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이에 평가를 위한 좌표를 그린 다음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렇게 던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들으면서 실제로 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좌표를 먼저 그리시고요. 네. 그래서 그리시고 그다음에 질문에 이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에게 중요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세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중요하지? 떠올려 보시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떠오를 수도 있죠. 그래서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좀 떠올리시고 더 생각해 내시고 많이 떠오르는 사람들은 이제 선별 작업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세 사람을 선택합니다. 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어디에 그리냐 B, C, D에 각각 표기합니다. A는 빼고 B, C, D에 각각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 이름을 적거나 호칭을 적거나 나만이 아는 기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각 사람과 내가 얼마나 가까울까요? 라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또 남에게 시킨다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자, 중요한 사람을 떠올렸고 세 사람을 선택했고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10점 척도로 표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0은 나와 가장 가까운 상태이고요. 0은 나와 가장 먼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일수록 10에 가깝고 나랑 먼 사람일수록 0에 가깝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보시면 자, B, C, D에다가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지를 이제 표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나와의 그다음 이제 질문이 뭐냐면 나는 나 자신과 얼마나 가까운가요를 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 이제 그래서 나는 A에다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순서가 중요한데요. 그 먼저 중요한 사람 세 사람 관계 1, 2, 3 세 사람을 떠올리고요.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점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점으로 표시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와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자, 그 타인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표시하면서 그 주관적인 어떤 경계가 생깁니다. 나랑 얼마나 그 가까운 것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그 개념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표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은 자기를 타자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나와 얼마나 가까운가를 표기하는 것에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내가 나랑 얼마나 가깝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를 타자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를 성찰을 잘 안 해봤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나랑 가까운 정도가 5다. 그렇다면 이것을 원으로 표시합니다. 뭐 3이면 3을 원으로 표시하고 10이 9면 9를 원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면 원 안에 점이 찍히는 경우가 있고요. 원 밖에 점이 찍히는 경우가 있고 또 원에 점이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해석은 뭐라는 거냐면 원에 위치한 대상 또 원 안에 있는 대상 원 밖에 있는 대상을 구분해서 해석하는 것을 1차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일단 확인하고 원 안에 위치한 대상에 대한 해석 원에 위치한 해석 원 밖의 대상의 해석을 이제 실시하는 거죠. 자, 원이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원 안에 있는 사람은, 자동적 사고를 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단계, 친밀한 관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원 안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생각을 하고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고 익숙한 패턴으로 거기에 경험을 토대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할 거야? 사과를 좋아하지? 그럼 늘 사과를 사가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 사과 말고 배를 좋아해 라고 말해도 그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던 방식으로 관계를 하니까 늘 되풀이되는 갈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이 원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의식적, 의례적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관계하는 대상들. 그래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깝지는 않은 사람들이 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관계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에 위치한 사람의 경우는 나와 동등한 수준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나와 동등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상호 존중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무비판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자,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울까요? 얼마나 가깝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원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2로 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하나님 원이 밖에 있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 원이 안에 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 안에 내 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례적으로 관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 하나님과 내가 가깝지는 않고 그래서 내가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내가 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 그러나 친밀하지는 않은 상태가 바로 하나님 원 안에 내가 그려져 있는 그래서 내 원 밖에 하나님이 그려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중심적으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원 안에 또 점이 있잖아요. 하나님 원이 있고 그 안에 내원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누군가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되고 나보다 우선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의사결정에서 하나님은 늘 배제되고 내 원 안에 있는 사람이 늘 선택되는 물론 이제 내가 가장 중심에 있다면 가장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또 이렇게 내원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내가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하나님과 의례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때는 내가 하나님과 너무 가깝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가 더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그 기대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내 원 안에 하나님 원이 있고 그 안에 또 사람이 누군가 있을 수 있죠. 아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의사결정에서 아예 배제되는 상태라고 본다면 이 경우는 하나님과 저 누군가가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아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더 하나님을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이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그런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논문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2차 해석에서 이제 하나님 원과 뭐 내남자의 원의 관계를 이제 설명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와 미래 시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관계 변화들을 예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3차 해석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논문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그냥 상담할 때도 유용한 도구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거나 또 뭐 수련회를 하거나 뭔가 프로그램을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논문에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스스로 좀 훈련하시고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